네, 시작하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강사 정종권입니다. 일단 테스트 신청서고요. 이제 우리 학원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이제 끝나고 거기 안쪽에 있는 테스트 그 신청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제 난이도별로 어떤 단원을 할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상담해 드릴 테니까 끝나고 저랑 이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초등수학 제대로 공부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할 건데, 요새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수학만 치더라도 유튜브나 블로그, 밴드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참석하실 때 어떤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있어서 온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연산 실수가 너무 많다, 혹은 심화 과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또 심화 같은 경우도 주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심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심화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초등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들별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100명 놓고 봤을 때 이 아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달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했고요. 수포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포자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4학년? 초중고 다 포함해서요. 고등학교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항상 애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갭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 중3이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의 갭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의 갭이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수포자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문제풀이 양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초등학교는 굉장히 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문제도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왜 과연 저런 36.5%라는 큰 비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생들 좀 많이 가르쳐 왔었는데 가장 먼저 초3 때 발생을 해요. 초3 때 왜 발생하냐면 분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저희는 이제 분수가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지만 그 계속 자연수만 계산했던 초등 입장에서 분수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 뭐랄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끼는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분수도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뭐 단위 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분수마저도 4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또 5학년이나 6학년이 되면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면서 애들이 난리가 나요, 진짜. 어느 정도 난리가 나냐면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만 답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과정 자체를 아예 겪지 않고 무조건 모른다,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에서 애들을 수포자 막기 위해 제가 어떤 노력을 하냐면, 그냥 간단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느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풀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도 안산이 되시죠? 충분히 되실 거라고 봐요. 이게 가장 정석은 뭐냐면 5에서 1을 빼면 4죠. 그 다음에 9분의 7에서 9분의 5를 빼면 9분의 2가 돼요. 그래서 답을 내릴 때 4와 9분의 2라고 바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걸 가분수로 붙여요, 가분수. 그래서 5, 9, 45, 제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온 게 아니에요. 9분의 52가 되고 저기는 9분의 14가 돼서 계산하면 8, 3, 9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또 대분수로 고치는 이런 알 수 없는 과정들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코칭할 때 어떻게 하냐면 되게 쉬운 풀이로 갈 수 있는 걸 너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걸 또 가분수 고치고 가분수 고쳐서 계산을 하는데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약분이라는 걸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약분을 안 하면서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만 계산하더라도 문제의 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분자 분모가 굉장히 커져서 이걸 약분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많아지고 대분수로 고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분수 코칭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분을 하지 않더라도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딱히 분수라는 걸 목적에 두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사이에 얘가 판자예요. 사과가 아니라 판자거든요. 그러니까 판자 사이의 간격이 만약에 2개까지만 있다면 이 사이에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총 판자는 하나, 둘, 3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가 문제 나온다면 판자가 3개니까 가운데에 2개가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 숫자 세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예를 들어보면 이 판자가 총 30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아이들이 이 사이에 판자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30 곱하기 2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 때 개수 세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어떤 경우도 2가지 예를 들면 되냐면 예를 들어 10부터 100까지 숫자를 세라 그러면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몇 가지 숫자가 있냐? 그럼 아이들이 100% 거의 대부분이 100에서 10을 그냥 빼서 90개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10이라는 숫자까지 다 뺐기 때문에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0에서 10을 빼고 1을 더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훈련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중학교 가다 보면 최대 공약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양 끝에 나무 그루를 세워라. 양 끝에도 무조건 나무를 세워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총 3등분을 했죠. 근데 이 사이에 나무가지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예요. 이것도 얘랑 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하나를 세냐, 하나를 세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의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을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 초등학교는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약간 어머님들끼리 주최하는 모임들에 많이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들어요. 아, 우리 아이는 이렇다더라. 우리 아이는 이것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더라 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에서의 수학은 남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적인 강사 안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나 우리 아이가 전혀 백그라운드가 다르지만 그거를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좀 보면 수학 개념은 암기다, 암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수학 강사나 전문가나 전부 다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학 개념은 뭐냐면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해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초사 때 보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의를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외워야 되죠.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나온 성질들과 공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약간 주입식으로 그거를 하게 되면 결국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코칭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누구누가의 정의는 반드시 외워야 돼. 하지만 이로 인해 나온 성질과 공식들은 너가 나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학생보다 이제 초등학생들이 훨씬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코칭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보단 뭔가 친구처럼 일단 대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더 안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찰스 웨이크업.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이 시간이 아침 시간이어가지고 알람을 잘못 맞췄어요. 자, 어떤 얘기 하다 말았죠? 친구 같은. 네? 친구 같은. 친구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보면 아이들이 이제 칠판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갔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굉장히 난리가 나 있어요, 진짜. 애들이 막 그림부터 시작해서 제 별명이 찰스거든요. 찰스 바보 막 이런 것도 써두고. 진짜 화장실만 갔다 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제가 좀 품어주고 약간 더 이렇게 수학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오히려 선생님 자리에 앉혀두고 제가 아이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보고 그래, 이제 오늘부터 너가 선생님이야 하고 이 문제를 나한테 가르쳐봐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이제 종이 메모장이 있거든요. 메모장에다 이제 아이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얘가 개념이 잘못됐구나도 알 수 있고 뭔가 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구나,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적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 코칭할 때 다시 한번 이거를 알려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코칭하고 있고, 특히 개념 같은 경우는 백지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죠? 백지 테스트는 초등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암기라고 하면 암기는 그냥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말로 표현하고 그거를 글로써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결국 암기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지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아이가 개념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한 번 알려준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는 애는 거의 없어요. 진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코칭하고 다음에 다시 와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개념을 지속적으로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초등은 개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학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먼저 잡혀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오해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엄청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서를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 저는 이게 완전 알 수 없는 소리라고 봐요. 이게 왜 나왔는지 배경을 좀 살펴보면 독서는 물론 독서를 잘한다면 문해력도 증가하고 이해력도 증가하고 당연히 어휘력도 증가하겠죠. 그게 수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수학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만 수학 문제는 결국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문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떤 애들을 보면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아이가 꼼꼼히 문제를 읽지 않아서 틀리는 것 같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틀리는 비율 중에 진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용어를 잘못 이해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으로 갈수록 켤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켤레는 당연히 아실 거죠. 근데 초등 입장에서 이것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와 말의 다리개수 세는 문제. 그러니까 얘가 2개고 얘가 4개인지 이런 것조차 모르는 학생들은 문제를 꼼꼼히 안 읽어서 틀린 게 아니라 용어나 이런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면과 높이도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일상적인 수학 언어와 수학적인 용어는 다르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밑면은 그냥 밑에 있는 면만을 의미하고 근데 이제 수학적인 용어는 밑에 면과 평행한 면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는 수학 문제를 통해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는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술형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렵다고 느끼는 편이 많죠.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결국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는 어렵기보다는 그거를 서술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글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논리적으로 비약되지 않고 그냥 수식적으로만 써도 이게 서술형 문제를 푸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글만 많이 쓰는 건 좋지 않고 특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대충읽기예요. 대충읽기. 그래서 제가 서술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어떻게 코칭하냐면 일단 맨 밑에 부분이 있잖아요. 맨 밑에 부분이 아이들이 결국 구해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을 먼저 동그라미 치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 너가 어떤 조건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어떤 단서에 밑줄을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먼저 끊어읽기 연습을 해요. 우리가 단순히 영어만 끊어읽기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결국 서술형 문제나 나중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돼서도 결국 이 끊어읽기가 돼야 돼요. 이제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문제는 엄청 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결국 독해가 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서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긴 게 아니라 간결하고 명확한 풀이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서술형 애들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가장 첫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세요.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여기서 여기 가는 이 여러 가지 줄이 있을 텐데, 여기서 여기는 왜 이런 과정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여기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하나 빵꾸가 나버리면 서술형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두 번째는 노트풀이 습관이에요. 근데 초등 저학년이면 사실 노트 쓰지도 않을 거고 그냥 문제집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푸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지금은 아까 1학년, 2학년, 2학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이들이 수학을 즐거워하도록 그냥 적당한 양의 숙제를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고학년 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서술형 답지를 보면 제가 이제 답지를 쓰거든요. 답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 이 과정 자체를 쓰는데 중간중간 빵꾸를 띄어놔요. 그래서 이건 저는 뭐라 부르냐면 백지가 아니라 빵꾸 테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서술형은 분명히 이 빵꾸를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 학생이 알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여기를 채울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아이들한테 계속 보게 했더니 진짜 놀랍게도 서술형이 너무 쉽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만 풀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질문도 하는데, 어쨌든 이 테스트 연습이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초등학생들한테 다 좋았던, 반응이 되게 좋았고 실제 성적도 많이 올랐던 방법이에요. 자, 이런 게 연습이 되고 나면 이제 어머님들은 바로 시중에 나와 있는 서술형을 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단원별로 잘하는 단원이 있고 못하는 단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가장 잘하는 단원들 위주로 객관식을 싹 다 지워버려요. 이걸 가지고 서술형을 풀게 하면 애들이 이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진짜 답지처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연습이 된 이후에 일반 시중 문제집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해를 한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훨씬 많지만. 네 번째 뭐냐면 초등 수학을 1시간 이상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 이상, 그럼 다르게 질문을 할게요. 1시간 이상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3학년 밑이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할 수 없을 테고, 근데 4, 5, 6학년 같은 경우는 그 학년마저도 집중하기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있는데 말투도 되게 특이한 여자애가 한 명 있거든요. 막 발음이 진짜 특이해요. 션션님 막 이러는 선생님이 애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걸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마저도 집중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세가 막 흐트러지고 막 저한테 막 이상한 뭐 연애하고 있냐 이상한 질문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초6마저도 이렇게 1시간 이상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정해진 시간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학년과 2학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냐면 20분이어도 좋아요. 진짜 하루에 20분. 근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아이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짧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일매일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개념은 매일매일 짧더라도 집중해서 읽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를 한 10분, 15분 정도 풀고 그걸 바로바로 채점을 해준 다음에 오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직접 글을 쓰게 하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글 쓰면서 나한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식을 점검해야 되고 검산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게 초등은 과정 자체가 많지도 않고 문제도 많이 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가장 메인 포인트예요. 과연 초등 수학에서 심화를 해야 될까? 이것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죠. 심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세뇌인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초등수학 심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 동안 가르쳐 왔던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수학에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심화나 사고력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익혀야 될 가장 오히려 기본적인 거나 유형적인 부분들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심화 과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크게 진짜 극단적인 친구들은 한 문제 푸는데 한 문제를 이해하고 오답하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단 성취하는 경험 자체도 하지 못할 뿐더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근데 이걸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게 되면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초등수학 심화가 고등수학 심화 과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건 완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등수학 심화, 고등수학 심화를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초등과 고등수학의 심화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고 소위 킬러라고 나오는 미적분 30번 문제를 보면 딱 미적분의 특정 단원에 특화돼서 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워왔던 중3, 고1, 고2, 고3 과정의 여러 부분들을 한 번에 집약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초등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등은 그냥 더럽고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고요. 솔직히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더럽고 지저분한 문제가 많고 그 단원 하나에 특화돼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 애들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어머님들이 이 최상위 수학 문제를 보시더라도 말이 너무 길고 아이가 지금 국어조차도 잘 되지 않는 친구인데 이렇게 조만한 애가 3학년에 앉아 있는데 초6거에 이상한 그런 독해들을 푼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굳이 제가 심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바른 수학 공부란 무엇인지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이해하고 끝낼 텐데 일단 초등은 가장 중요한 게 연산입니다. 연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결국 초등에서 저는 연산이 돼 있다면 거의 한 90% 이상은 다 마무리하고 갔다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그 심화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래서 초등 연산은 결국 학생들에게 수학 자신감을 높여주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돼서 수학적인 감각을 높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이 구구단은 당연히 해야 되고 수적 감각을 높여나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 수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 보통 그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세로 계산을 꾸준히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로 계산을 하면서 특히 나누기나 소수점 계산할 때 0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코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보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6 더하기 2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27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4를 더하면 60이고 4를 빼면 24니까 답이 84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고 또 아이들한테 그냥 꾸준하게 물어봐요. 그 친구야 13에서 뭘 빼야 7이 될까? 이런 것도 보수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암산을 약간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특히 초등에서 연산이 빨라지기 위해서는 그 두 자리의 수와 한 자릿수의 덧셈이나 뺄셈, 곱하기, 나눗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나올 정도가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연산에서 빠르기가 훨씬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결국에 목적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한다. 이런 거. 그리고 문제를 연산이 학생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푸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의 수를 주고 그걸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도 저는 이제 교과서를 많이 풀리는데 좀 무시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가 교과서를 풀어야 되냐? 지금 당장 문제집도 풀고 심화도 푸는 것도 모자란데 왜 교과서를 풀어야 되냐?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저희 반 중3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문제집도 많이 틀리는데 교과서를 다 맞출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마저도
다 못 푸는 학생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집을 풀기 전에 너가 준비해야 될 건 일단 교과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맞추는 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저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하라고 하는데 다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학 용어와 기호들을 활용해서 이제 아이가 수학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좋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구성을 보시면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를 여기서 설명할 때 처음에 아이들이 생각을 열 수 있도록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보는 질문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는 친절한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찾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의 답을 차근차근 이렇게 답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사실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많이 해당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실수의 요인들은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평소 고민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평소에 크게 두 가지 집단이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본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때 저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무조건 고민하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많을 때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수록 평소에 고민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어렵다고 인식해서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지만, 평소 고민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몰라서 그냥 이걸 넘어가지 않고 끙끙대면서 결국 시간 낭비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 풀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답을 바라보는 자세가 조금 특이한데, 오답 노트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맞았던 문제, 틀렸던 문제가 있을 때 틀린 문제만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애들이 테스트를 보고 이제 저한테 가져와 보면 맞았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틀린 풀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그 풀이 과정 보고 이제 채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맞은 문제들도 얘가 제대로 풀었나 잘 풀지 않았나 채점을 하고, 또 답 맞았더라도 문제가 너무 긴 거 있잖아요. 풀이 과정이 너무 긴 것도 이걸 조금 짧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이제 애들을 유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실수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 실수를 가볍게 보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 수학의 연산이 한 3번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단순히 우리 아이가 80점 맞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초등 수학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 수학에서 이제 90점 정도 맞다고 해서 이걸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중등 수학은 예를 들어 90점 같은 경우는 이게 0.9%죠. 이거를 3번만 반복해도 점수가 70점대로 확 떨어집니다. 중학교만 해도 70점대로 확 떨어지고, 이게 고등학교 되면 진짜 어느 정도냐면 한 3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실수를 가볍게 보지 마셔야 될 게, 진짜 얘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특정 단원들을 분석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 있죠. 막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어요. 점수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나쁜 신호고 위험한 신호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개념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로드맵을 짜기에도 좀 쉽지 않아요. 어떤 계획을 짜서 풀어야 될지도 어려운데, 일단 실력의 부족함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채점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았던 것도 풀이 과정이 길거나 잘못된 풀이가 있으면 저는 틀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애들 노트마다 사인을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유형 암기는 일단 넘어가고 주의력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력 결핍. 그러니까 아이들은 딱 그 초등 저학년일수록 딱 앉아있는 것 자체로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고, 막 괴고 앉는다거나 막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갑자기 엎드려서 문제를 풀다거나 막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연습부터 시킨다는 거. 그래서 실수를 진짜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에서의 90점은 나중에 70점, 고등학교 때는 나중에 30점까지 확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간단한 거예요. 애들이 도형 문제를 풀 때 그림을 안 그리고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나중에 진짜 많이 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얘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이게 가장 애들이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4리터 물에서 이걸 사용했는데
물어보는 걸 잘 보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4 곱하기 8분의 5를 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를 나누는지, 어떨 때는 이걸 더해야 되는지 이걸 명확히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친 연산만 한다는 거예요. 숫자만 보고서. 그다음 마지막은 이런 거. 분명히 미터로 나왔는데 킬로미터로 환산하지 않고 문제를 풀는다는 거. 진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진짜 애들이 틀리는 비율 중에서.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노트를 풀면서 점검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노트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노트 관리를 통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왜냐면 초등학생들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일단은 그 밑에 내려가도록 이렇게 가로로 쓰고 그 다음 칸 내려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저희 메이저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노트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아이가 푸는 과정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서술형을 첨삭하듯이 애들 문제 이렇게 이 안에 여기가 조금 불필요한 작업이다. 그럼 여기는 밑줄 치고 이런 부분은 생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초등은 이걸 더 심하게 관리해요. 초등은 이게 여기서 암산해서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쓰게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리고 글씨 쓰는 것도 반듯하게 쓰면 나중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강조를 드리고, 너무나 작게 쓰거나 이런 경우는 코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 자, 제가 그동안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효과가 높았던 건 이거예요. 한 권의 교재를 완벽히 할 수 있도록. 이게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모든 초등 가르칠 때 한 과정의 문제를 풀게 되면 1회독 했을 땐 분명히 이런 빵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회독을 하고 이 문제집을 끝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안에 빈칸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수학은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걸 외워가서 결국 빵꾸가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마다 3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모든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채워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보다 한 번을 정확히 보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결국에 이 과정들을 쭉쭉 하게 되면 스피드도 높아지고 뭔가 내가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어서 꼭 이런 공부법으로 한 권의 교재를 완벽히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외 같은 거나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초등은 저학년 가르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학년은 저학년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2항이라는 선행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애들이 질문하면 너 왜 이런 질문했어? 라고 해서 약간 다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초등학교 때 가장 나쁜 티칭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질문을 하지 않고 분명히 본인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자신만의 논리대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아이가 조금 상처받지 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만들면 결국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본인 스스로 사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결국 테스트를 꼭 봐야 되거든요. 이 시간 감각이라는 건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중학교 때 애들이 시험을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인데, 뭐 두세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실력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고 집중해서 해결해 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교실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가 테스트실이거든요. 테스트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연습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것과 풀어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를 풀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맞았던 문제들을 다시 시험 문제에 냈을 때 또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복습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보는 목적은 우리 아이가 부족한 약점들을 파악해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라는 거의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등수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요. 제가 이제 이거 말고 또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좀 작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어머님이 한 8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끝나고 막 질문들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나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초등수학 공부법의 정종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